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7년 대비를 위해서 정치학 기본 이론 강의가 이제 처음 시작인데, 일단 몇 가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 이제 정치학 강의 일정은 여기 나온 대로 제가 2차 강의가 지난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2차 수업 실현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봐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늦게 개강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3월 6일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 연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말씀하는데 잘 모르시죠? 제가 부산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오다니까 표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설 연휴 때는 일단 휴강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1주차에서는 정치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2주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주의가 제일 시험에서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5주차 같은 경우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1순위를 마지막에 꼭 정리를 한다면 세 파트가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해도 거의 정치는 3분의 2에서 반타작 이상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뭐 크게 사실은 비중이 좀 약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가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강조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반 사회 교육과에 지금 국제정치 하는 분들이 학교에 제가 알기로 한 3분 정도 계세요. 학교마다. 그래서 국제정치 전공자들이 일반 사회 교육 사범대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출제로 돌아오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정치 파트가 최근에는 어쨌든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는 이제 국제정치 안 보였는데 작년에는 국제정치가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2년 연속 나왔어요. 그 파트를 생각하면 포함을 꼭 시켜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어쨌든 사범대에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거의 다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출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인지, 이걸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잘 정리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내용에서. 어제 이제 경제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 교재를 좀 말씀드리면, 예비사회 교사를 위한 정치학 책은 이 책의 이제 근원을 잠시만 좀 소개해드리면, 요즘 행정고시 2차하고 제가 행정고시 2차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상황이 많이 틀려요. 그때는 진짜로 정말 당군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학 교수들의 어떤 논문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보고서를 합하고, 그렇게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당군화를 만드는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만든 책의 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시작이 거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서 행정고시 2차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학 책들과 그다음 논문들과 그다음 보고서들 자료들을 쭉 모아서 가장 필요한 것들 정리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행정고시 2차를 준비했던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제 정치학 교재가 제일 잘 요약이 잘 됐다고 해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제학 교재 같은 것도 사실 시작은 제가 공부할 때 만든 그 서브노트가 사실은 교재 시작이에요. 당군화했던 교재 시작이.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이제 시험에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한 것이고, 자, 그래서 일단 교재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도 있고, 정치 동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헤이우드 정치학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학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한 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기출 확인 문제들을 좀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출 확인 문제 일부들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경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서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 올해 제가 이제 판서 중심으로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은 PPT를 했었거든요.
근데 PPT를 했더니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학습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판서에서 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요. 이거는 시험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 페이지에 있는 정책 기초 동향을 한번 봅시다. 그 이 페이지에 있는 정책 기초 동향을 보시면 올해 나왔던 게 사실은 정치 권력론이에요. 근데 이 정치 권력론이 사실 22년도하고 26년도 출제됐는데 이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따지면 바로 그런 이야기죠. 비결정 권력이나 정치 의제 설정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됐다. 이게 3차원 권력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게이트키퍼 이야기가 우리 일상에도 많이 퍼져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국제정치 내용을 가지고 정치 권력으로 그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출제된 걸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 정부 형태 보면 한 문제, 통치 구조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위자 및 국제제도 한 문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순위로 정당과 선거제도 정부 형태 파트가 시험에서는 1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게 정치 사상, 그 다음에 이익 집단, 민주주의 요 세 파트가 B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C급이거든요. 그러니까 C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기적으로 한 4년, 5년마다 출제가 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출제를 하는 게 C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출제 동향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어디에 내가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묵인하에 암묵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재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험의 일정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건 암묵적으로 합의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범대 교수들이 뭐 대놓고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재학생 위주로 가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재학생의 합격률이 높아야 취업률이 높아진다라고 통계가 잡히게 되고 통계가 잡혀야만 사범대 정원 조정에 대한 압력이 줄어듭니다. 지금 사범대 숫자를 학생 수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뎌내려 그러면 재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시험 1차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자체가 예전에 어떤 중점을 두었던 아주 지엽적이거나 어려웠던 문제들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출제가 안 된 것들은 새롭게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그 내용 외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각 과목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교에 썼던 교재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들 보면 교재가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거든요.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권의 책이 기본 텍스트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권화를 해야 되는 책들이에요. 그럼 단권화를 해야 되는데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문제잖아요.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 하나만 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헤이우드 책, 뭐 나머지 책들을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단권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단권화를 했을 때 여러분 시험 대비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 책을 하나 그대로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이제 제가 정치 권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권력에서 출제가 된 것 중에 보면 정치 사상에 벤 다음에 공리주의하고 그 다음에 정치 엘리트론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학의 모든 주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치사상이 이건 정치 권력론인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치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이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벤담과 공리주의에서는 공익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공동선이 뭔지를. 그런데 문제는 정치 엘리트론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공익을 정치 엘리트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내용을 통해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정치학의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나 두 문제 정도가 약간은 그 맥락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교과교육론이 실수 안 하면 합격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이제 내용학이 실제적으로 내용학이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교과교육론 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교과교육론은 출제 한계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이없는 게 콜버그의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 적는 게 나왔거든요. 그 교육학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예전에 사회과 교육론 한 사람들이 시험 출제 들어가면 교육학과 중복되는 주제는 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게 교육론의 어떤 시험 범위가 거의 프로 꽉 찼습니다, 이제. 이제 새로운 것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논문을 봐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게 할 게 없다 보니까 문제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용학을 가지고 그러면 편차를 내야 되는데 내용학을 너무 어렵게 내면 재학생들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 과목마다 이걸 지금 현재 한 문제씩 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킥을 주는 문제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쪽이 좀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알면서도 지금 틀린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현재 킥을 주는 부분에서 대부분 다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학의 합격 전략은 방금 이야기했던 정치학은 기본적으로 논리와 역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화죠. 학습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일반화를 고려할 때는 당연히 뭐죠?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무엇인지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같은 정치학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건 논리가 없어요. 논리보다는 여기에는 역사적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함께 정치학은 이해를 하셔야 이게 좀 더 쉽게 와닿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정치학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권화의 문제인데 이 단권화 문제는 교재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통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조금 문제가 되었던 거는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 그 조리리처가 이야기했던 합리화 역설에 관한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그 자료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관료제에서 합리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 요 맥락을 정치학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한 번의 부탁인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암기하고 학습은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이제 경제학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암기는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하고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큰 어떤 맥락이 돼야 됩니다. 정치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세문항 아니면 내문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치학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암기를 한다? 그럴 필요가 없죠.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대단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사실 문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만약에 진짜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암기에 치중하시면 안 돼요. 교육학에서 공부하실 때 교육 심리를 공부하시든 뭘 하든 학생들이 이제 교육학에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이거 동물의 본성, 파브로프의 개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 끝난 줄 압니다. 아니거든요. 행동주의는 여전히 우리가 교육 지도 상황에서 필요하고요. 이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행동주의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다중지능 같은 것도 뭐 너무 엉터리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맥락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합격을 오래 하시기 위해서 이론을 하는데,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일단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경제와 달리 이거는 심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문제풀이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기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료하고 어떤 방향으로 출제해야 되는지 출제 방향을 일단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정리하고 모의고사로 가는 요 단계로 일단 준비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올해 반드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책을 보면서 몇 가지 포인트 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경제학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다른 파트에 있는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도식화 시켜놨는데,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런 거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출제되지만 시험에서 기입형이나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책을 읽으실 때 제목을 생각보다 많이 안 읽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야 될 것들은 할 거고, 시험에 또 제목이 출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이야기는 정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의 본질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사상은 여기 지금 현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를 잠시 한번 볼까요? 예, 26페이지부터. 26페이지도 보면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중세, 근대, 자유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뭐 이 흐름으로 이제 쭉 도식화되어 있죠. 26페이지에. 자, 근데 이 정치사상을 사실은 뒤로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정치학의 어떤 구조 논리에 따르게 되면 정치사상에서 나왔던 거는 일단 저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사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점을 중시하는지, 이게 일단 정치사상이 제시해야 됩니다.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신념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사상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제시되냐면, 정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 방식이 정치사상에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정체라고 한다면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던 포리테이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포리테이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바로 그 이야기인데, 정체는 쉽게 말하면 정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에서 정치 공동체 하면 국가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죠? 그럼 이 국가의 정부 형태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1인정, 그 다음에 소수정, 그 다음에 다수정인 민주정, 그 다음에 이제 정체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온 아이디어가 첫 번째가 바로 법치주의, 그 다음에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입헌주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전부 정치사상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사상을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일단은 되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학의 구조, 요 파트를 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시만 한번 구경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절대왕정 시대를 거쳐서 현대로 오면서부터 정치는 어떻게 됐죠?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치의 방식이 이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민주주의가 도대체 이제 정치라고 하는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치학의 가장 기본 개념이 바로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국가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정치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치적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로크나 루소, 그 다음에 홉스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치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사회라는 표현을.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국가를 민주주의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내용들을 달성하는 것, 그래서 이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돼야 되죠? 발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정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주의가 별로 발전을 잘 못하죠. 때로는 민주주의가 후달리기도 하고요. 민주주의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보면 극우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발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 발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 이게 정치 발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가 발전을 하려면 구체적인 뭐가 있죠? 과제가 있을 겁니다. 정치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거, 범교과 주제로 등장했던 거, 대표적인 뭐죠? 민주시민교육. 그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정치 태도, 그 다음에 정치의식. 정치문화의 의미는 정치 태도, 그 다음에 정치의식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치 문화가 발달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 문화가 이제 발달해야 되는데 정치 문화에 영향을 주는 뭐가 있죠? 언론이 있습니다. 매체죠. 민주주의의 발달은 사실은 어찌 보면 언론, 이 매체, 정치적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언론의 매체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예. 예를 들면 그 프랑스의 에밀 조라라고 하는 지식인이 등장했던 것도 사실은 언론의 매체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식인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정치가 폭발적으로 성장이 돼요. 프랑스에서. 그게 언론 매체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언론들이 그러면 또 발달을 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자, 이거 말고도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제도들이 다 발전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당연히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공식적인 제도와 관련되는 것 첫 번째, 바로 정당 발달해야 되겠죠. 이 정당이 후진적이면 정치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선거제도도. 선거제도가 또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또 정치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정부 형태가 민주적으로 잘 갖춰져야 됩니다. 정부 형태가.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이 중간쯤에 있는 게 바로 러시아인데, 러시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제도가 별로 그렇게 민주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치부 형태도 그닥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형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 게 바로 통치구조입니다. 통치구조. 그럼 이것도 발달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비교 정치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교 정치학의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이제 국내 정치, 각국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플러스 해야 되는 게 바로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국제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정치학의 내용들은 일단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정치학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일단 잡아두시고 요 주제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발명품인데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정치 권력과 국가. 이걸 민주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여기 현대에서 자리 잡은 것. 그러면 정치 발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민주주의 발전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과제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치 문화가 발달해야 되고 언론이 발달해야 되고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발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제도들,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통치 구조가 발달을 해야 우리가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향도 이 방향이에요.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까?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정치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이야기부터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전혀 결혼과 같은 그런 끈끈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혼자 개인으로 있던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뭐냐면 정치하고 법입니다. 정치하고 법. 처음에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연법,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고 관습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치만 가지고 안 되더란 말이죠. 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에서도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뭘 강조하죠? 토론입니다. 왜? 처음에는 제도고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었던 이 형식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순간 절대 군주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토론은 사라집니다. 그죠?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군주가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누가 하죠? 왕이 합니다. 그럼 이 의사결정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현대사회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리가 바로 이스턴 이야기했던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것이고요.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시험에 출제가 됐지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된 거는 이 권위를 기입으로 만들어 출제를 한 겁니다. 기입형.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희소한 가치는 도대체 뭘까? 희소한 가치는 부, 명예,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획재정부가 기재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획재정부가 이제 기획예산처로 바뀌죠. 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마다 예산을 할당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요게 정치입니다. 희소한 가치를 배분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희소한 가치를 배분을 했는데 요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 엎어집니다. 야, 너 지금 현재 너는 100원, 너는 지금 현재 200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내한테는 왜 100원만 줘?
아, 이거 정말 기분 나쁜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모든 어떤 배분이 결정이 안 돼요. 그럼 배분 결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배분 결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강제력이 필요하게 돼요. 강제력이. 그럼 이 강제력을 우리가 정치학으로 뭐라 부르죠? 그냥 폭력이라 할 수는 없잖아. 조폭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권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권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절대군주, 그 다음에 현대의 어떤 국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군주와 현대의 국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어디서 온 거죠? 주권에서 온 겁니다. 주권에서 온 통치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통치권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죠? 다수의 국민들을 복종시키는 거죠. 통치권을 가지고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치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폭 한 10명이 와가지고 막 장사하는 집을 다 없습니다. 이것도 과연 통치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내가 조폭한테 그럴 권리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죠? 복종하는 이유는 얘한테 이 친구가 뭘 준 거죠?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임받은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권위예요. 그런데 위임받은 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게 라즈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즈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벌거벗은 권력,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벌거벗은 권력은 뭐냐? 기본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말합니다. 폭력이라는 뜻이죠. 조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치를 이제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치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사람들이 바로 국가 현상설이에요. 국가가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게 국가 현상설입니다. 국가 현상설. 그 다음에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키워드를 만약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한다. 그러면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중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야. 예? 무조건 복종하는 거. 여기 제일 중요해. 그러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지?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정치를 볼 때. 이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뭐냐? 권력 현상설이라고 하는 입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권력 현상설. 그래서 정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국가가 행하는 거야. 국가가 뿜빠이를 하는 거야. 희소한 가치를. 그게 아니야. 지배하고 있는 놈이 피지배한 놈들한테 배분하는 거야. 권력 현상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턴,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봅니다.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야, 그거는 집단들끼리 경쟁해서 배분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집단을 중심으로 한 경쟁, 이 결과를 통해서 배분이 이루어진다 설명하는 것, 이게 집단 현상설이에요. 집단 현상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 입장이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요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요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어제 경제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맥락을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의미를 연결하지 못하면 계속 암기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뿜빠이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배분을 어떻게 하는데.
그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위임받아서. 그 다음에 분파일을 누가 하는 건데? 힘 있는 놈이 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 분파일은 누가 할 건데? 집단과 경쟁이 하는 거야, 집단현상설.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정치의 의미, 그리고 정치의 의미와 관계되는 학설, 국가현상설, 권력현상설, 집단현상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얘의 본질은 뭐야, 그러면? 본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의 본질은 뭐예요? 앉는 기능입니다. 그죠? 책상의 본질은 뭐죠? 뭔가 물건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은 대부분 다 어떤 측면을 접근하는 거냐면 기능적인 측면, 목적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그런 표현 하거든요. 너는 본질을 몰라. 아니, 그런데 본질의 뜻을 제대로 말도 안 해주면서 본질을 자꾸 모른대. 그런데 본질의 의미를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본질은 기능과 목적이고요. 교육론으로 따지면 요 본질은 바로 속성이 되는 거예요. 속성. 자, 그러면 이 정치의 기능과 목적적인 측면에서 주장되는 양대 산맥의 이론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상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현실주의입니다. 이상주의는 말 그대로 정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권력 획득을 위한 수단, 아니면 희소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 말 그대로 현실주의는 권력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쟁이라고 하는 수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정치를.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 이게 바로 정치 권력의 목적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그게 아니고 정치를 왜 하느냐. 아까 정치를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개인이 혼자서 각각 혼자 살다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룬 목적이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아니죠. 공동체 이룬 목적은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바로 뭡니까? 공화주의입니다. 우리가 공동선, 공공선, 주로 행정학자들이 공공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철학자들이나 정치철학자들은 공동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법학자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쓰죠? 법학은 어떻게 쓰던가요? 법학에서 공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표현을 썼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대로 이상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공익 추구가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정치의 의미와 본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일단 중요한 건 바로 이스턴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일단 시험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학설은 뭐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요 명제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권위라고 하는 키워드. 그런데 이 권위라고 하는 키워드는 반드시 뭐지?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말을 한번 바꿔보면 이스턴이 1970년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미국의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절대 군주를 전제로 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 말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말을 했던 정치제도의 전제는 뭐냐? 민주주의. 이 권력은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권력이어야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책을 보고
자, 정치의 의미, 정치의 불가피성 나와 있는데 요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치 공동체 이루면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뭐가 발생하죠? 갈등, 다양성하고 희소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발명품이 만들어졌다. 정치는 발명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러면 정치는 뭐였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적 관심사.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공동선, 공공선, 공익을 위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는 뭘로 시작했다고요? 토론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본래 정치의 대상은 공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의 구별이 사라졌다. 이게 언제 시작된 거지?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인권 자체가 공적인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실주의 정치학이 주류입니다. 체크하시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턴하고 라즈웰입니다. 아까 라즈웰 아까 벌거벗은 권력 이야기했죠. 라즈웰의 정치적 의미, 요거 일단 정리하시고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명제라고 했지. 3번. 정치는 희소한 가치 권위적 배분. 자, 정치 개념 분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분석을 해놨습니다. 희소한 가치가 뭐냐? 분배를 누가 결정하냐?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분배 결정 확정하기 어떤 수단이 필요하냐? 그런데 분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고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이걸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분배를 하는 방식에 초점 맞춰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제 정치에 대한 현상, 이걸 분석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분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임받은 국가가 한다. 국가 현상설. 정치는 국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가 활동이 꼭 정치를 했는데 국가 활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분파이죠. 배분.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러면 국가 분파일을 할 때 막 줘야 됩니까? 아니면 법에 따라 줘야 됩니까? 법에 따라 줘야죠.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 연구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나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배와 피지배, 권력관계, 여기서 이루어지는 분파이다. 이렇게 보는 거.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서는 분파가 누구였습니까? 남성이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회 영역에 이 권력관계는 다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의 의미를 규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집단현상설. 누가 했다고요? 이스턴. 다시 이스턴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분파이가 어떻게 결정되죠? 여기 나오네요. 집단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 이걸 통해서 분파이가 결정돼.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턴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떤 사회죠? 미국은 진짜 재미난 사회거든요. 어떤 사회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 드라마 같은 거, 이제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냐면, 각 지역마다, 뭐 예를 들면 IT 출신, 베네수엘라 출신,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을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경찰력도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괴짜 사회학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괴짜 사회학이라는 책도 보면, 그 괴짜 사회학을 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마을이 일부 소수 집단들이 지배하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거기 잘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의 가장 특징은 중앙 중심의 정치보다는 이익 집단 중심의 정치가 훨씬 더 활발한 사회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왔던 거예요. 이익 집단 중심.
그래서 이익 집단의 의미를 혹시나 지금 개념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 집단은 시민사회를 뜻하는 겁니다. 원래 이익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익에는 우리가 사적인 이익도 있고 공적인 이익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익 집단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스턴이 중심이 되었다. 3번에 가면 나오고, 이스턴은 국가라는 표현을 뺍니다. 왜? 미국에서는 국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그 다음에 다양한 집단들, 독립된 집단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체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치체계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교육학을 공부하든 사회학을 공부하든 여러 학문을 공부할 때 체계라는 말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라는 말은 환경과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 이걸 우리가 체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육체계도 마찬가지죠. 교육행위의 주체들과 교육행위의 주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교육체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개념 대신에 그래서 뭘 제시했다고요? 정치체계 개념을 제시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등장하는 거, 투입, 전환, 산출, 환류라고 하는 요 기제.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이 중요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설명 그냥 하고 갑시다. 투입은 누가 하는 거죠? 투입은 여론, 그 다음에 정당, 그 다음에 이익집단. 그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정치학 책을 쓴다면 사실 정치 체계론적 입장에서 정치학 책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입부터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투입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이제 투입에서 들어가게 되면 투입을 하게 되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전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의회,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뭐 하죠? 법률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죠. 정부에다가는 정책을 막 요구하는 겁니다. 법원에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들어가는 거죠. 사건이 들어가게 되고 이번에도 보면 이거잖아. 사법부 재판 똑바로 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어. 계속 여론, 언론, 정당, 이익집단들이 법원에 계속 뭔가 요구를 하잖아요. 이게 투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산출이 일어나죠. 의회에서 만들어낸 산출은 주로 뭐죠? 법입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산출은 뭐예요? 정책입니다. 법원이 만들어낸 산출은 뭐죠? 판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피드백을 하죠. 누가? 국민들이.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투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환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피드백이다. 그러면 피드백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드백이 뭐야? 니들 잘했어, 못했어, 이걸 결정하는 거 선거죠. 국민들의 피드백은 선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집단현상설의 한계는 국가와 집단의 차이점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비판은 사실은 미국 사회를 모르고 하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중심이라고요? 집단 중심이에요. 반면에 유럽 같은 곳은 다릅니다.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정당 중심의 정치예요. 미국은 이익 집단 중심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암살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의 본질, 차별적 접근. 정치의 본질은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것도 역시 다른 시험에는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는 뭐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상주의가 이야기하는 정치의 본질은 아까 얘기했죠. 공동선 실현. 그럼 그 공동선 실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질서와 정의 구현. 그래야 사람들이 살기 좋지. 복지를 해야 사람들이 살기 좋잖아요. 관련되는 대표적인 사상이 뭐라고요? 공화주의. 뭐 자유주의는 안 됩니까? 자유주의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어쨌든 공화주의보다는 약하죠. 예, 왜냐하면 각 개인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행복해지는 거고, 공화주의는 모두 다 함께 행복해지는 거고.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실주의의 의미와 특징.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정치 권력 획득, 투쟁, 요게 바로 정치의 본질로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본다면 뭐죠? 우리나라 그 사극 있잖아요. 사극.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뭐가 등장하던가요? 파당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 현실주의에 가는 대표적인 파당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가. 뭐 파당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파당. 자, 그런데 정치는 디베르지가 이야기했던 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에 대한 무조건 혐오만 하실 게 아니라 정치는 당연히 현실주의적 의미도 있습니다. 개인적 욕망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공적인 욕망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래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디베르제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류적 관점은, 현대 정치의 주류적 관점은 현실주의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쪽에 좀 더 방점이 있다. 그래서 미국 선거에서 그 부정적인 어떤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 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런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즈웰이 이야기한 현실주의 정치관, 아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요게 바로 뭐냐? 분파이와 관련된 이야기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냐. 분파이. 공적 결정, 분파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이 공적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공적 결정 누가 하는데? 정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정치 권력만. 근데 여기 정치 권력과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연관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맥락과 함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공적 결정 누가 하는데 정치 엘리트가 한다? 그러면 그건 비민주적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그러면 뭐죠? 민주주의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결정의 정당성은 어떻게 오느냐? 아까 얘기했던 민주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동의와 복종, 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턴의 현실주의적 정치관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판사하는 내용하고 체크하는 내용은 암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머지 교재에 나온 내용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목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아,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 여기에서 뭘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책을 엄청 그냥 많이 읽는다 생각하세요. 1월달, 4월달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에 집중을 하시면 1, 4월달에 이미 지칩니다. 지치면 5월달부터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대로 뭐가 오냐면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오면 5월달, 6월달 가다가 8월달 때쯤 되면 정신 차리면 그때는 이제 1년 농사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암기는 최소화하시고 1월달, 4월달까지는 최대한 읽겠다.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뉘앙스와 느낌만 가져가겠다. 그리고 연습을 5월달부터 하겠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에 집중적으로 나는 공부할 거야. 암기할 거야.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심플해야 됩니다. 공부를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복잡해지면 시험은 실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 이론에 대한 개요인데 여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이론이든 사회학 이론이든 정치학 이론이든 당연히 개념,
명제, 논리, 가정 이런 내용들로 이론은 항상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팀만 이야기를 할게요. 팀만 이야기를 하면 제목에 우리가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학습을 한다 치면 논리적으로 학습을 한다 치면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얘는 사회적으로 이미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치학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민단체들을 발견했어요. 그 시민단체를 보면서 여러분은 제일 처음에 떠오는 생각이 뭐예요? 쟤들이 왜 생겼지? 그죠? 그러면 시민단체는 뭐가 됩니까? 종속변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종속변수 두고 얘는 왜 발생했을까? 독립변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찾아가지고 이익집단이 발생하게 된 거 찾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왜 발생했는지 독립변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익집단이 뭐와 관련성이 있는지 상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따지면 이익집단은 뭘 가져옵니까? 정치 발전에 영향을 주죠.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모든 정치학 주제가 수렴하는 모든 정치학 과제들의 종속 변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발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거 왜 발생했지? 그 다음에 얘들은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게 기본 골격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책은 경제학 책도 마찬가지고 항상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총론과 강론의 구조를 가집니다. 이건 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활용을 잘 못해요. 형법 총론을 공부를 해서 형법 강론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형법 총론과 강론이 따로 놀 때 많습니다. 헌법 총론을 공부하고 헌법 강론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잘 못해요. 그런데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 기본 원리를 뜻하는 겁니다. 기본 구조. 강론은 뭐냐면 개별 사례, 기본 원리가 작동하는 개별 사례를 뜻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회과학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학 연구 방법에는 당연히 사회과학 연구 방법이니까 뭐가 있을까?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정치학은 사변적 연구, 철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정치학이 다른 사회과학과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치학이 사회과학이다 아니다를 둘러싸고 정치학자들끼리 엄청 싸웠습니다. 정치학자들도 사회과학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내용을 아무리 봐도 사회과학적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학적 사회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죠. 윤리적, 이건 뭐죠? 당위.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예요. 사변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맥락을 통틀어서 사유하는 방식입니다. 관념적 방식이죠. 여기 이제 고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헬겔,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법적 제도적 연구 방법을 법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사회학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베버예요. 베버. 베버는 원래 사회학자 아닙니다. 베버의 원래 직업은 법학입니다. 나중에 사회학을 죽기 전에 한 10년 합니다. 10년. 네, 그 배경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베버가 대표적인 방법이고 현대사회로 오면서부터는 드디어 과학적 방법이 들어섭니다. 어디에 과학적 방법이 주로 쓰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거공학. 이쪽 파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과학적 방법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역사 이야기예요. 인문학적입니다. 정치학은. 그래서 정치학의 특징은 인문학과 과학이 공존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거공학 쪽이죠. 대부분 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투표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표집 조사 방법 있죠. 확률적 표집, 비확률적 표집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선거공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선거공학에서. 그러니까 투표율 조사,
의식조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 이론이 만들어진 과정은 당연히 이론은 어디서 오는 거죠? 이론과 관계되는 내용은 가설, 그 다음에 결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딴 거 없죠.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독립변수와 어떤 종속변수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어딘지 관련성을 체크하는 거. 여기에 정치학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 할 때 항상 거론되는 이슈가 뭐냐, 가치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느냐 뭐냐, 뭐 그 이야기인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가치를 과학에서 사회과학에서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 결론이 이미 100년 전에 난 결론입니다. 그게 마치 보면 사회과학이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포함돼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증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자, 요 배경이 되는 주장이 바로 철학적으로 논리 실증주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행태주의가 바로 여기입니다. 행태주의.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교육론 공부하실 때, 일반 사회 교과 교육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신사회과 있잖아요. 신사회과가 바로 행태주의하고 논리 실증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요거였어요. 그런데 이 신사회과를 하다 보니까 70년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히피 운동 생기고, 미국의 흑백 갈등 생기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이게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이게 주장됐던 게 1970년대예요. 그런데 교과교육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냐면 뱅크스를 봅니다. 뱅크스가 합리적 의사결정자, 결정 행위자 육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을 발표한 시기가 언제냐면, 뱅크스가 발표한 시기가 1973년이에요. 그러니까 교과교육론에 뱅크스가 사실탐구와 가치탐구를 주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아시면 교과교육론도 암기를 안 해도 되는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과교육론에 맥락도 없이 막 서술되어 있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저는. 이거 배경을 좀 알면 쉬울 텐데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양한 정치학 이론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정치학 이론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발견하는 형식으로 연구가 됩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철학적 사변적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가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계약론은 뭘 연구를 한 거냐면, 사회계약은 독립 변수예요. 종속 변수는 뭐냐면 국가입니다. 정치사회입니다. 그 사회계약론의 가장 핵심은 사회계약이라는 독립 변수가 정치사회라고 하는 종속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사회가 정치학 공통된 용어로 뭐라 부르죠? 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계약론 다시 한번 틀을 잡아 드리겠지만 이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거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방식으로 한번 봅시다. 마르크스 방식입니다. 마르크스 방식 같은 건 또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내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종속변수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종속변수에 관심을 두고 내가 지금 현재 독립변수를 연구를 해봤더니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떠오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제도주의도 마찬가지죠. 제도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예요. 그럼 이 제도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분석하는, 주장하는 이론이 제도주의인 거예요.
자, LT 이론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주체 행위자측인 측면을 보는 겁니다. 행위자측인 측면을 보는데 이것도 독립변수죠. 아까 공익을 누가 결정하는데? LT 이론가도 누가 결정한답니까? 얘가. 그럼 정치 엘리트가 독립변수고 얘가 모든 정치를 좌우해. 정치가 종속변수죠. 이게 정치 엘리트론이에요. 자, 구조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 같은 경우에는 구조기능주의라고 하는데 이 구조와 기능이 바로 뭡니까? 이건 종속변수죠. 사회구조나 시스템 자체가 이미 구조기능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기능을 만들어내는 각종의 체계 요소가 있죠. 누가 이야기합니까? 파슨스가 이야기합니다. 파슨스가 이야기했던 바로 4개의 행위 체계가 있죠. AGIL. 그래서 여기 있는 행위 체계라고 하는 게 독립변수고 그게 구조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파슨즈가 세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럼 여기 왜 됐을까? 그러면 행위 체계를 해서 자기가 할 역할, 지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행위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걸 잘 수행하려면 뭘 해야 되죠? 정치 사회화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행위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독립 변수는 정치 사회화. 그 다음에 행태주의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정치를 만들어낸다. 행동과 태도가 독립 변수. 정치 현상이 종속 변수.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정치 집단론도 마찬가지겠죠. 정치 집단은 독립 변수 같아요? 종속 변수 같아요? 이거 당연히 독립 변수겠죠. 얘가 아까 뭐 했습니까? 집단 현상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 집단 현상설, 경쟁. 그래서 뭘 결정한다고? 분파이. 배분 결정해. 자, 정치 체계론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자. 행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이걸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 행위자를 종합적으로 보겠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행위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환경은 독립변수, 행위자는 종속변수. 행위.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고 행위자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뭘 만듭니까? 선거제도를 만듭니다. 선거제도 환경을 만들잖아요. 누가? 국회의원이나 행위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입장, 이게 정치체계론이다. 근대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 얘가 뭘 만들어낸다? 종속변수인 정치변동을 만들어낸다. 신제도주의, 이거는 뭐냐? 이거는 구성주의 입장이에요. 현상학적 입장. 구성주의는 저랑 이제 공부하시면 제대로 아실 수 있는데,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객관적인 지식과 진리는 세상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되냐? 간주관성. 주관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상을 만들어낼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구성주의 현상주의 이야기입니다. 현상학.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주관적인 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럼 세상에 진짜 객관적인 없다는 이야기야. 그게 아니고요. 혼자 있는 주관성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간주관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주관성이 모여서 객관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일부분만 아는 사람들이 자꾸만 엉터리 이야기를 자꾸 해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데, 뭐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이야기 아니고요. 사람들이 객관적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판이론 같은 경우에는 비판 의식이 주요한 뭐가 되죠?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비판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파가 어디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현재 아두르노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하버마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비판의식 약화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당연히 체제나 체계 시스템에서 옵니다. 그러면 비판의식 약화는 결국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매개 변수라는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매개 변수까지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네, 요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정치 사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